저는 실질적인 폐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 여성가족부 업무를 제가 폐지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가부가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캠페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가부는 제 생각에는 여성의 그런 어떤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인권과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역할을 합쳐가지고 노동인권부를 개편해야 된다. 대구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TK 산불 지역도 또 방문하셨고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이 보수의 좀 중견 정치인 사람들이 TK 사람들한테 뻥을 많이 쳤어요. 네. 어떤 뻥을? 뭐 탄핵이 안 될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순한 맛 뻥이고 좀 센 맛 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이 60%가 넘으면 탄핵이 취소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광장에 몇 명이 모이면은 헌재가 쫄아가지고 이제 기각 낼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동원 계속 하고 한 거잖아요. 그 진짜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허탈한 거죠.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절망감이나 아니면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장난치려는 사람들 또는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올림픽 나가가지고 우리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뭐 편파 판정 이런 걸 당하면은 꼭 문자가 돌죠. 네. 100만 명이 성명하시면은 이거 다시 재경기합니다. 이거. 네.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절박한 마음에 어떤 분이 잘못 알아보고 돌린 걸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뭐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합니다 이런 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돌렸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괜히 마음고생하시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지금 딱 탄핵을 놓고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TK 분들은 감정 소모가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뭐 내기를 하신 분도 있고 뭐 내기 도박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가벼운 내기 같은 걸 하신 분도 있고 워낙 본인은 확신하시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설전 벌이시면서 막 강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친구들 간에 강하게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면이 없는 안사는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누구 때문이냐? TK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TK에 표만 받아간 다음에 매번 이렇게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TK 판을 좀 뒤집어 엎겠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TK에 가면은 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근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TK에 있는 그 유권자들도 이 정치의 고관여층인 이유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정확하고 정면 돌파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당대회 갔을 때 대구 연설을 갔을 때 탄핵의 강을 넘자. 네.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그건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정권 교체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 연설해가지고 그때 빵 이제 뜨기 시작한 건데 그게 시작된 게 TK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TK를 그런 식으로 고립시켜 놓고 여기는 사탕 발림만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TK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한 거다. 제가 그때가 탄핵의 대강을 넘자 연설할 때 제 앞인가에 뒷인가에 나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기억납니다. 저는 그 대구공항 새로 만들면 박정희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야 대구를 뭐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걸 어떤 저희 지지자가 알려준 건데요. 놀라웠던 게 이번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구 가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한 날이 6월 3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청난 2021년 6월 3일에 사실 바람이 불기 시작. 보수 정당에 잠깐 찰나왔던 그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시간이 2021년 6월 3일이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 이번 대선이다. 와 뭔가 상징적인데요. 네, 공교롭게 날짜 맞습니다. 그렇게. 대표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굉장히 또 특별하게 느껴지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선에 나서는 포부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완전히 시대전환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뭐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일 때, 개발도상국일 때 이 사회가 목표하는 바가 달랐거든요. 우리가 저개발 국가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산업화가 화두로 떴던 것이고 개발도상국이 되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해서 민주화의 그런 태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 발전을 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와는 전략이 완전 다르다 봅니다. 하다못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뭐 저개발국일 때는 원조받고 지원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고 예. 개발도상국 때는 국제사회의 의무는 회피하고 대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은 강화하고 싶은 네. 그런 좀 약간 야비한 통상정책 같은 걸 선호했거든요. 네. 물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G10 이렇게 불리는 나라로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무를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는 역할 또는 의사결정권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냐의 문제라 보거든요. 그게 아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방향성 전환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주도하는. 예. 후보님이 구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국가 운영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선 더 이상 한국을 깔아뭉개고 있던 연공서열이라든지 과거의 질서를 타파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재벌 그룹만 해도 이제 3세대 또는 4세대 재벌 승계자들이 기업 총수가 돼서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한화만 해도 예를 들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1년 선배이긴 한데 예. 40대에 지금 이미 회사를 맡아서 경영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예. 그 외에도 우리 뭐 구강모 회장이라든지 이런 젊은 총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나머지 영역, 정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젊은 리더십이 잘 확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술 경쟁을 하는 테크 기업들도 다 젊은 CEO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정치 지도자도 자 지금 뭐 저스틴 트리도 같은 사람도 40대 초반에 캐나다라는 네. 아주 큰 국가의 총리가 된 것이고 예. 거기다 뭐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의 그런 총리들 이런 데 내각제 국가들이지만은 다 40대 30대가 됐던 것이고 우리 잘 아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39세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타분한 연공서열의 가스라이팅 같은 고리를 예.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라고 예. 말씀 주셨고 좀 연금 개혁 예. 제가 이번에 비판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좀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 뭐 좀 공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좀 연금이 사실상 지금은 부도수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 뭐 대체율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3% 올리고 낮추고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몇 년 정도 파탄의 시점을 늦추는 역할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항아리형 구조가 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삼각형 구조가 되면은 이 삼각형의 뿔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가 이 큰 덩어리 기단을 받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소득 대체율을 바꾸고 한다더라도요.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한 3-4명의 이 은퇴층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그냥 안 되는 거. 내 혼자 벌어가 4명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되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 대한민국의 큰 위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개혁신당이 닿지는 않고 다만 지금까지 불공정한 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말 국민연금공단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내가 공단 직원인데 이준석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아하. 오히려 이건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기간이 좀 짧았던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되는데 훈합 제도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안 낸 게 있으면 나중에 몰아서 내고 그래서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훈합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원래 120개월, 그러니까 10년 이상 연금을 내신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답니다. 훈합 제도를 활용하면은 한 달에 9만 원어치씩 그렇게 해서 119개월어치 딱 그러면은 한 1,080만 원 정도 내야 된답니다. 그 1,080만 원을 20을 납부하면은 그리고 나가지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훈합으로 119개월을 다 때우고 1,000만 원 정도 내고
매달 20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이거든요. 아니 연 25%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런 것들 지금 혼합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떠나면은 그때 일시금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동안 낸 거를. 근데 이걸 다시 반환하고 혼합을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다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아가는 것보다 좋은 금융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몽골 이런 데도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좀 납부하시는 분들의 노후 대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야 너희들이 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신연금, 구연금 제도를 분리해가지고 강한 개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완전히 좀 리셋하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거고 실제로 돈이 이제 안 남아가지고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계산에 따르면 2091년도에 국민연금 부족분이 2경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보통 조 얘기해도 많아 보이는데 만조가 1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진짜. 만억이 1조고 만조가 1경인데 그러면 2경이면은 2만조 정도 이제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쯤 되면은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이제 인정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리고 갈아엎자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 여성가족부 네. 문제 폐지를 원래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폐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 여성가족부 업무를 제가 폐지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게 과거에 여성 인권에 대해 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호주제 폐지라든지 좀 건드려 볼 만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가부가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캠페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 이제 그래서 청소년 업무까지 떠맡겠다고 해가지고 뭐 게임 규제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성부가 특정한 상황에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졌으면 그 필요가 사라지면은 부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여가부는 제 생각에는 여성의 그런 어떤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예. 여성 인권도 있을 것이고 남성 인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다문화 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역할을 합쳐가지고 예. 노동인권부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부가 말 그대로 한쪽 성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고민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권부 형태로 통합해가지고 사실상 폐지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폐지고 노동인권부로 개혁하는 방안. 저는 인권에 대한 업무는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인권위원회 업무를 거기 노동인권부에 같이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권위, 노동부, 여가부의 통폐합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이제 대통령 탄핵 전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계속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유의미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최근에 미국의 블룸버그 TV랑도 인터뷰를 했지만 거기서도 간략하게 질문이 나왔지만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전부터 그 얘기했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거의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유무역으로 형성된 미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세를 잘못 다루면은 한 나라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나 남미의 국가들이 경제가 잘 나오다가 폐쇄주의적 무역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와 그리고 내수 대체형, 수입 대체형 그런 어떤 경제의 차이인데 그게 EO 전략, 엑스포트 오리엔티드냐 아니면 IS 인포 서티튜션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그 국가의 경쟁력 있는 물품을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각자의 나라가 모든 물건을 생산하기 노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무역 체계가 형성된 거거든요.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망신 샀던 게 뭐냐면은 계란 파동이 났잖아요. 네. 그 캐나다산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캐나다에다 불을 질러놨으니 예, 캐나다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놨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란을 뭐 1억 개씩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국제 무역의 틀에서 이단아처럼 저렇게 움직이면은 그런 타격을 입는 겁니다. 트럼프는 몰랐을 거예요. 미국 북동부 연안의 주들의 전기가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그거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저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뭐 미국산 물건이 많이 사용된다. 그거는 1700년대 사람들은 안 믿었던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저도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트럼프도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텐데 트럼프는 사업가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경제 철학이 생긴 건지 네. 사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경제학 개론의 한 1, 2, 3장 정도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트럼프가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문이라고 했던데. 그런 게 전형적으로 미국 가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제가 알기로 포뎀 대학교인가요? 거기를 다니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그러니까 네. 경영학과에 편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학부 졸업을 이제 한 걸로 돼서 유펜 학부 경영학과 졸업했다 해서 유명해진 거고 안철수 의원 나중에 경영자로 이제 한 다음에 MBA 과정을 가셨을 겁니다. 물론 와튼 MBA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역시 하버드. 예. 네. 넘어가죠. 예. 네. 넘어가서 어쨌든 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한미 동맹 이게 네. 또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좀 이 관계를 끌고 가실 전망인지. 미국이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주기가 있어요. 그 사이클에 들어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무역을 벌인 트럼프가 그럼 경제 정책에서 대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립주의가 얼마나 지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동맹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야말로 뭐 미국에서 교육받고 또 뭐 상당히 미국의 어떤 가치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매번 하던 대로 성조기 흔들면서 땡큐 아메리카만 외치면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 국익에 맞는 전략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뭐 지금까지 득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최근에 트럼프가 군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군과 관련된 각종 산업들을 지금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예.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어젠가 그젠가 현대중공업도 이제 미국의 방산조선소들과 협력을 맺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과정으로 격상되는 과정에 있는 거다. 예전처럼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약간 관계 속에서 한미관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이 한국 빼고 다른 나라에 선 조달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늘려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이 미국이 사실상 155mm 포탄이나 이런 것들의 재고가 지상군 포탄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당한 양의 그런 고폭탄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 공급하고 미국이 갖고 있던 걸 우크라이나에 주는 방식으로. 그런 면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러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윈윈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그 윈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유럽에 굉장한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 뭐 폴란드나 아니면 뭐 독일, 뭐 체코 이런 나라들, 나토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도 자신들의 군비 확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에 군비 안 쓰겠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해라. 예. 자결주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나토군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비상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중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살만한 가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 가보면 현대 로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방산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바뀐 틀에서 우리가 장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 봅니다. 일단 협상력을 좀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겠네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다들 법조인 출신이 많다 보니까 이 국내에만 오면 맨날 검찰 다뤄가지고 누구 잡아놓고 이런 거 방구석 여포처럼 하는 건 잘하는데 예. 글로벌 환경에만 가면 이런 꽂아놓은 보리자루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맨날 다자간 외교한데 가면 딱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서가지고 몰뚱몰뚱 건들거리고 있고 네. 그러면 다행이지. 어떤 대통령은 졸다가 걸리고 그리고 이 앞에서 건들건들해서 말 한마디 못 걸다가 나오는 과정에 또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나 만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로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의 그런 지렛대로서의 가치를 강조해야 되는 거지. 가서 거의 뭐 한국 전쟁 때 우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미국의 고마움과 별개로 우리 지도자라면은 상하원 연설을 할 정도면은 상하원 연설에서 가가지고 미국의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70년대생, 80년대 이런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예. 사람들한테 한국 전쟁 얘기하면 뭐 그렇게 감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베트남 전쟁부터 그리고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걸 강조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들을 언급해야지 미국이 그렇네. 한국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 일본은 자위되기 때문에 그런 해외 파병이라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 한국은 여러 작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 많은 도움을 줬구나. 그럼 한미 관계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꼭 한국의 수준 낮은 지도자들이 가면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 땡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 그래, 우리가 한국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 맡겨도 예. 되겠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옛날에 허희가 외교사절로 가가지고 이런 무슨 쳐들어오는 데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사실은 이래 그랬더니 오히려 땅을 가져오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외교의 단면인데 전략적 사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불렀다고 그 뭐 아메리칸 파이. 일본하고 가서 술 마시고 그 미국하고 가서 노래 부르고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잘하던 거 그냥 가서 하고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국익을 위한 외교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굉장한 저자세 외교. 저 자세였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온 거예요. 노래 부르시면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고 오신 거고. 예.